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장의 할머니. 난 산을 굉장히 사랑해. 고등학생 때부터 산을 탔으니 이미 10수년이 지났어. 이제는 나름 베테랑이야. 지금은 산악회 모임에서 장을 맡고 있지. 이번엔 나를 비롯한 운영진 친구들만 모여서 우리끼리 단합도 할 겸 등산을 가기로 했어. 물론 이 친구들도 나름 베테랑들이지. 나를 비롯하여 5명의 대원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에서도 산세가 제일 깊다는 지리산. 하지만 우린 이미 한국에 안 가본 산이 없었던 데다가 솔직히 산세가 깊다곤 하지만 우리가 이 산에 와 본 것만 해도 10번 가까이 될 듯해. 어디가 어딘지 뻔하잖아. 그때 대형비가 지도는 버리고 등산로가 아닌 산길로만 올라가 보자고. 보지 못했던 경치도 볼 수 있을 거라며 제안을 하나 하더군. 솔직히 직업 등반가는 아니야. 별다른 장비도 없었어. 하지만 자주 왔던 산이고 별 걱정 안 하며 우리 모두는 찬성을 했지. 하지만 지리산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산이 정말 깊지. 분명 일반 등산로와 나란한 방향으로 오르고 있다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우리는 곧 길을 잃고 말았지. 이미 해는 저물어가고 우리는 허기와 고된 산행에 지쳐들 있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영할 만한 평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 게다가 메고 올라간 텐트는 요새 것들과는 달리 정말 많이 무거웠지. 당연히도 밤은 찾아왔고 손에 들린 랜턴에 의지하기에 산은 너무 깊고 험했어. 밤 11시나 되었을까. 저 멀리 한 줌 불빛이 보이더라. 우리는 탄성을 지를 기력조차 없었고 서로의 대화조차 없었지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다 함께 그 불빛을 쫓았지. 가까이 가보니 2층으로 된 작은 통나무 집이었고 집 앞엔 우물과 갖은 농기구들이 널브러져 있더라. 문을 두드렸어. 쿵쿵. 낡은 통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더군. 뭐야? 할머니가 말했어.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좀 쉬어갈 수 있을까요? 사례는 해드릴게요. 우리가 말했어. 들어와. 우리는 허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어. 연로하셔서 그런지 목에선 쇠소리가 섞인 고음톤이 흘러나오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2층 집이긴 했으나 굉장히 작은 집이었고 우리는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지. 짐을 내려놓자마자 한 명이 큰 소리로 아래층에 대고 외쳤어. 할머니, 저희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젊은 것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밖에 우물에 나가 떠다 먹어. 우리는 곧 뻘쭘해졌고 내가 1층으로 내려와서 밖에 우물로 나갔지. 나오면서 계단 뒤쪽에 부엌을 봤는데 할머니가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이 아심한 밤에 뭐 하는 거지? 미친 건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도 그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더군. 돌아와서 곧 대원들에게 알렸는데 마침 그 사이에 화장실 다녀온 대원이 할머니가 중얼중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건 뭐지? 우리는 서로 말없이 눈치를 주고받았고 한 명이 나가자 그러더군. 다른 한 명 이 친구는 큐라고 하자 큐는 반대를 하더라. 할머니께 죄송하지 않냐고. 큐는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았어. 서둘러 짐을 챙겨서 문을 조용히 나와서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어. 달리기 시작한 지 10여 초도 지나지 않아 낡은 문이 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총각들 어디가? 밥 먹고 가야지. 내가 돌아보면서 외쳤지.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려고 달리는 와중에 뒤를 돌아 고개를 꾹 목 인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더군. 한 손엔 칼을 들고 총각들 밥 먹고 가래도를 외치면서 수백여 미터를 달렸을까. 울창한 갈대들과 함께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지가 나오더군.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렸어. 근데 말이지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 할머니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야.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근데 더 공포스러운 건 키 큰 갈대 숲에 가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일행조차 잘 안 보이는데 그 갈대들이 할머니 무릎에까지 밖에 안 오더라는 거지. 갈대숲을 헤치고 나오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더라. 야심한 밤이었지만 대략 아래 자라있는 나무들 높이를 봐선 건물 3에서 4층 높이쯤 되겠더군. 빨리들 뛰어. 뭐해? 내가 짧게 외쳤는데 또 큐가 딴지를 거는 거야. 진짜로 우리 밥 먹이려는 걸 수도 있는데 왜 목숨을 거냐고. 큐한테는 할머니가 사람으로 보였나봐. 일행 중 2명은 이미 뛰어내렸고 나와 비가 눈치를 주고받은 후에 큐를 밀어버렸지.
그리고 비와 내가 뛰어내리는 순간 착 하는 소리와 함께 그 할머니가 슬라이딩 태클을 해서 비의 발목을 움켜잡은 거야.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난 먼저 깜깜한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고 비도 잡히지 않은 발을 이용해 그 손목을 뿌리친 후 뛰어내리는 게 보였어. 다친 건가? 죽은 건가? 난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시끄러운 새의 지저귀에 눈을 떴지. 텐트 속으로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 얼굴을 때려댔고 난 바로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왔어. 그리곤 생각했지. 모든 게 꿈이었나? 내 부스럭거림에 모두들 일어난 것 같았고 하나둘 윈옷을 주워 입으며 텐트 밖으로 기어 나오더군. 근데 이미 난 그들의 표정을 보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 모두들 하나같이요. 꿈이었나 하는 찝찝한 표정들이었거든. 그리고 곧 내 의심은 사실임을 입증되었더랬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던 비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는데 부축해주려고 다가서 보니 왼쪽 발목엔 검붉은 피딱지가 잔뜩 앉아있고 선명하게 그어진 5줄의 손톱 자국을 볼 수 있었거든. 두 번째 이야기, 물귀신. 1989년 1월 2일이 되던 새벽녘 1시. 난 원래 어릴 때 무서우리만치 기억력이 좋았던 데다가 그날은 내 생에 처음으로 귀신을 접했던 거라 잊혀지지 않은 날이야.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신정이 더 큰 설이었어. 이후에 차차 일본의 잔진이 뭐니 해서 당시의 구정, 그러니까 지금의 설을 큰 명절로 바꾸게 된 거야. 암튼 설을 쇠러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밤이 되어서 어른들은 이웃마을에 놀러들 가시고 집에는 나,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 그리고 나랑 10살 남짓 차이가 나는 사촌형, 이렇게 셋만 있었어. 자정이 다 될 무렵 사촌형이 슬그머니 나가길래 어디 가냐 물었더니 친구네 간대. 같이 가겠냐고 물어서 대꾸할 필요도 없이 따라 나섰지. 내 생애 첫 팥빙수를 맛보여준 우리 사촌형. 난 사촌형을 무지 사랑했거든.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마을엔 집이 10대채뿐이 없었고 우리 큰 집은 마을 입구로부터 두 번째 집이었어. 작은 강이 마을과 나란히 흐르고 있어. 근데 이 강 구조가 좀 특이해. 우리 큰 집 앞만 해도 시냇물에 가까워 얕고 폭도 넓지 않고 근데 불과 1~200m만 내려가면 강 또는 저수지 같아. 넓고 깊고 다른 곳에서 합류하는 물도 없는데 말이지. 아무튼 사촌형의 친구 집은 거의 마을 끝자락에 있는 집이었어. 야심한 밤이었는데 살인문 안에 나이 많으신 아주머니가 뭔가를 분주히 준비하시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라. 아주머니가 왔니라고 인사하며 나를 보며 근데 얘는 누구냐고 형한테 물었어. 사촌형은 서울 작은아버지 막내라고 소개한 뒤 형 친구인 X가 집에 있냐고 물었어. 아주머니는 방에 있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 근데 귀신이랑 눈이 마주친 거야.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귀신이었지. 정말 뻥 안 치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 정신 차리고 보니 설날 특집 영화로 여곡성이란 걸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문하고 마주하고 있는 TV에서 귀신이 클로즈업 됨과 동시에 내가 문을 연 거였지. 나는 조금 창피했어. 나는 심장이 콩알만해지고 창피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사촌형은 킬킬거리고 내가 사촌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형인데 그때만큼은 뺨을 후려쳐버리고 싶더라. 암튼간에 방 안에서 형 그리고 형 친구분 나 셋은 두꺼운 이불을 눈바로 아래까지 덮어쓰고 영화를 봤어. 지금 보면 분장 티도 나고 어설플지 몰라도 그땐 당대 최고의 공포물이었을 거야. 간이 쫄깃쫄깃해지는 영화 감상을 마치고 집안에 계시던 아주머니께 인사드리고 나와서 형과 나는 뚝방길을 걷고 있었어. 길 오른쪽으로 10여 m 남짓 떨어져서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바로 왼쪽이 바로 그 작은 강이었거든. 그날따라 유독 달이 크고 환했었어. 추운 겨울날이라 그런지 새소리, 불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 정막을 깨며 형이 입을 열더라. 너 그거 알아? 어떤 거? 여기 바로 앞에서 해마다 한 사람씩 빠져 죽어. 솔직히 속으로 콧방귀도 안 꼈어. 무서운 영화도 한 편 봤겠다. 분위기 타서 날 겁주려는 눈치였거든. 에이 이렇게 작은 동네서 해마다 사람이 빠져 죽으면 누가 이 동네 살아. 나는 어이없다는 듯 형한테 말했지. 동네 사람은 한 명도 죽은 사람 없어. 낚시한다고 와서 술 먹고 헤엄치다. 그렇게 하나 둘씩 죽은 거지. 속으로 좀 비웃었어. 근데 그러면서 슬쩍 강 쪽으로 눈치를 살피는 병신 같은 나. 근데
불과 나랑 10여 미터 정도뿐이 안 떨어진 강물 속에서 어떤 여자가 가슴 위로만 몸을 내민 채 나를 보고 있더라. 영화에서처럼 피를 흘리거나 눈깔이 휙 뒤집어져 있진 않았어. 근데 분명 하얀 소복 차림의 긴 생머리의 젊은 여자가 왜 저 깊은 물 속에서, 그것도 한겨울에, 왜 나를, 계속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형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말했어. 형 왼쪽 좀 봐. 뭐, 너 쫄았냐? 이러면서 형은 고개 한번 휙 돌려보고 그냥 제 갈 길 가더라. 순간 난 내가 헛걸 봤나 싶었고, 왠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밤 깊은 잠은 개나 줘버리고 예절있는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았어.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 잘못 봤겠지 그래. 잘못 본 거에 이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왼쪽 뒤로 돌려서 아까 그 자리를 봤지.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형 따라가면 됐는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내가 잘 못 봤을 리 없다는 생각에 두세 걸음을 돌아가서 자세히 들여다봤지. 그리고는 분명히 어두운 달빛 속에서도 아주 분명히 그걸 보게 된 거야. 물속에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하얀 물체, 그리고 그 하얀 물체를 따라서 서서히 마치 해파리의 수많은 촉수 마냥 넓게 퍼져 있다가 한가운데로 모이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검고 긴 머리카락들을. 세 번째 이야기. 촬영 중에 귀신이 나타났다. 내 나이 25이었던 걸로 기억해.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까지 남은 반 개월가량. 군대에서 배운 찰진 근성 하나로 뭔가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 마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형의 친한 친구가 영화판에서 미술감독 일을 하고 있었지. 그 형은 당시엔 풋내기였지만 지금은 영화판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꽤 거물급 미술감독이 되어 있어. 그렇게 형의 소개로 영화미술 알바를 하게 된 거야. 참고로 당시 난 미대생이었거든. 나름 대학 내에서도 한 미술하는 나였는데 군대까지 전역했으니 나의 열정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미술감독의 지인이라는 낙하산까지 타고 내려왔으니 꽤 중측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지. 미술감독 부재 시에는 간단한 일들은 대리로 처리하기까지 했어. 영화 촬영 당일 준비된 소품들을 꾸리고 촬영장으로 향한 우리는 순간 오는 멘붕의 어찌 알바를 몰랐지. 공포 영화인 건 알았지만 폐교를 통째로 빌려서 촬영을 하기로 했던 거야. 불필요한 미술팀 일부는 빠져나가고 혹시나 소품의 결함 등이 생길 걸 우려해 미술팀 중엔 나만 촬영장에 남아 대기를 타고 있었어. 절대 여배우 보려고 남은 거 아니야. 절대. 건물 3층 아님 4층 복도였을 거야. 여주가 복도를 걷고 있으면 반대편 복도 끝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쫓아오는 뭐 그딴 신이었는데. 젊고 수더분해 보이지만 카리스마 쩌는 감독님이 말하더라고. 핸들드로 갈 거니까 촬영하고 조명 남고는 다 계단에서 빠져라. 참고로 핸드헬드는 카메라를 들고 같이 뛰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주로 전쟁 영화에서 긴박한 현실감을 더 주려 할 때 종종 쓰는 기법이야. 암튼 스텝 1부는 빈 교실에 짱 박혔고 촬영, 조명팀은 감독 조감독 빼고는 죄다 1층으로 내려갔어. 난 은근슬쩍 감독님 물건이랑 소품을 양손 무겁게 한 채 감독님 뒤에 서 있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배우 한 번 더 보기 위해 남았던 건 아니야. 감독님께 배울 게 많은 것 같았거든. 감독님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 A야 준비됐냐? A는 조감독 이름이었어. 반대편에서 사인이 보내지면 늠름하고 씩씩한 우리의 귀신님을 출동시키는 중책을 맡고 계셨지. 하지만 무전기에선 치지직거리는 회신만 있을 뿐 조감독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더라고. 야 준비됐냐고. 계속 무전기는 치칙거리고 있었고 그 잡음 속에 아주 짧게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 네. 좋아 가자. 감독님의 외침이 떨어지자 준비하고 있던 여주는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걸어갔고 조명하고 카메라 감독님만 그녀를 따라갔어. 아주 서서히. 여주가 복도 중간쯤 다다랐을까 다시 감독님이 들고 있는 무전기에서 짧게 키키키하는 술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맞은편 복도에서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 역할 배우님께서 얼굴을 살짝 내밀고는 시익하고 웃는 거야. 그러더니 이쪽으로 기어오는데 한쪽 팔과 다리는 벽을 짚고 나머지 팔과 다리로는 바닥에 의지한 채더군. 짧은 순간이었지만 난 속으로 감탄했어. 와 디테일 쩐다. 어떻게 저런 자세를 생각해냈지. 감독님 천재. 여주는 비명을 지르며 감독님과 내가 서 있는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고
카메라 역시 그녀를 쫓아뛰더군. 우리 바로 앞을 지나 여주가 계단을 뛰어내려가자 반대편에서 오던 귀신 배우님도 이젠 일어서서 뛰어오더군. 이미 카메라는 내려갔으니 귀신 배우님 굳이 뛰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달려와서는 우리를 향해 한 번씩 웃어 보이고는 계속 뛰어내려가더군. 마치 놀이동산 온 여중딩 같은 표정으로 뭔가 굉장히 신나 보이는 얼굴이더군. 거두절미하고 내가 알기론 보통 영화 촬영 때 끊어서 하고 나중에 편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한 씬이 정말 너무 리얼하고 자체가 영화 같더라. 우리 감독님은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오케이를 연발하셨어. 그리고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모셨고 남불을 붙여드리려고 라이터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때 1층에서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비명소리에 나랑 같은 층 빈 교실에 짱 박혀있던 스태프들도 튀어나오고 감독님은 무전기에 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며 천천히 내려가셨어. 물론 나도 내려왔더니 가관이더군. 여배우랑 여자 스태프를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있고 남자들은 넋이 나가 있는 거야. 자초지종을 듣고 감독님하고 나 그리고 위에서 대기 타던 스태프들 죄다 다시 한번 멘붕. 내용은 이래. 귀신 역할 단역 배우가 늦게 온 거야. 출연하는 씬이 적어서 원래 좀 늦게 오기로 하긴 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은 거였고 조감독은 심하게 꾸지람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다시 말해 같은 층 반대편 계단엔 조감독하고 귀신 배역 배우는 아예 없었더라는 거지. 이건 여담인데 배우들이 촬영 거부하는 바람에 폐교씬은 취소됐고 그냥 시골 공터의 세트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촬영했어. 덕분에 촬영은 2달 가까이 늦어졌고 그나저나 우리가 본 그 여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감독님과 내 쪽을 보면서 씩 웃고 뛰어내려갔을까?